자, 이제 비문학을 해보도록 합시다. 적어놨지만 2018년, 그러니까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2번에서 26번하고 2017년, 그러니까 2018학년도 수능에 38번에서 42번까지를 볼 거예요. 자, 똑같이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고 이 수업을 같이 듣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봐보도록 합시다.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이게 그 화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사례 하나를 들고 있는 거죠. 사무실에 건물이 뭔가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됐어. 유리창도 아니고 문짝도 아니고. 그러면 이 건물을 빌린 사람, 즉 이 방충망을 쓰고 있는 사람이 고쳐야 할까? 아니면 이 방충망의 주인이 고쳐야 할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지.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라고. 이게 이제 법률 규정인 거지.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특약사항으로 포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화제를 제시하고 있죠. 법과 계약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인 거죠. 사법은 이 사법이 아니고 사법이라고 읽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들 이제 발음을 해. 개인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법이 이제 사법이고, 그 개인과 이제 국가와의 관계를 조율하는 법이 이제 형법 이렇게 되는 거지.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공법, 사법, 공법 이렇게.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이다. 지금 이 방충망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그 재산 등에 관련된 거잖아. 방충망은 임대인의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그 개인과 개인의 사이인 거지. 그래서 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 경우 방충망 같은 경우에 사법이 적용되는데, 사법이라 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용의 대상인 거죠. 적용 대상이 개인과 개인 사이고, 그리고 재산, 가족관계 등에 의해 그런 것에 적용이 되는 법이다.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의를 내리고 있네. 정의 내리는 문장은 중요하다고 했죠.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당사자들이 양쪽이겠지.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면 뭐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의무와 권리 같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그러니까 요 경우 법과 계약이 다를 경우에는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라는 법칙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도장을 잘 찍어야 돼. 계약을 할 때는 다 읽어보고.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법규라고 한다.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은 임의법규인 거지.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건 임의법규예요.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므로 이게 사법의 원칙이라는 거야.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는 거지.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만약에 임의법규가 원칙이니까 계약에 조항이 없어. 그때는 법이 적용된다는 거야. 요게 사실 계약의 우선 적용의 내용인 거지. 계약이 먼저 적용되고 계약에 조항이 없네? 그럼 그때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본 임대인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뭐 방충망, 뭐 이런 형광 등 이런 것들, 뭐 문 손잡이 이런 것들은 쓰는 사람이 고치자라는 조항이 있으면 그러면 이 임차인이 고쳐야 하고 방충망을 그 조항이 없어. 그럼 법의 적용을 받아서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라는 거지. 그러나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제 이 계약 우선의 원칙에 예외를 보자 라는 거지.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단속법규라고 하는 거지. 단속법규는 법적인 불이익은 있어. 그러니까 벌금이나 뭐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받는다는 거지. 그런데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는 거야. 계약 자체는 인정을 해주되 그 계약 내용을 계약 자체는 인정을 해준다는 건 계약에 정해놓은 법과는 내용이 다른 법에 어긋나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지켜야 돼. 대신 벌금은 내라 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계약의 효력이 유지가 되냐면 건물을 불법 개조 같은 거를 했어. 그럼 이 불법 개조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그 벌금은 내야 돼. 근데 불법 개조를 했다고 해서 그 건물의 임차인, 그러니까 불법 개조를 한 사람이 이 건물을 건물을 빌린 권리까지는 뺏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약을 무효화해버리진 않겠다는 거지. 여전히 그 건물은 네가 빌린 건물이야. 그런데 네가 불법 개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원상복구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벌금을 내야 돼. 이런 게 이제 단속법규에 해당하는 거죠. 얘도 나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벌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 내야 하겠지. 하지만 이 매매계약의 효력은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건물을 뺏지 않겠다라는 거지.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할 의무가 인정되어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게 바로 계약 내용이잖아. 그 계약 내용 중에서 잘못한 거는 벌금을 내야 돼. 그런데 일단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건물을 넘겨줘야 돼. 그리고 건물을 사기로 한 사람은 공인중개사 너 잘못했으니까 이 건물 내가 그냥 가질래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이 건물의 매매 대금은 당연히 줘야 한다는 거지.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법규라고 하는 거지. 두 번째는 강행법규예요. 강행법규는 법적인 불이 있어. 그리고 계약도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지.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은 강행법규라고 하고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지. 이때는 급부 의무가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사기로 건물을 팔았어. 그러니까 내 건물이 아닌데 내가 그냥 팔아버린 거지. 그 경우에는 내가 돈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 매매 계약 자체가 부정이 되고 나는 돈을 토해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돈을 토해내고 있지 않고 갖고 있다면 내가 나한테 돈을 준 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나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그러니까 병원을 열 때 의사만 열 수 있는 거야.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에 동업을 할 수는 없다는 거지.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효력이 부정되고,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당연하지. 돈 토해내야지.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 계약이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지. 이게 보통은 인정이 되는데, 근데 이때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그러면 아니다 라는 거다 라는 거지.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경우라면 그러면 돈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마약을 팔아, 마약을 만들기로 했어. 뭐 이런 경우에는 마약을 만들기로 해서 마약 공장을 만들기로 한 돈을 이제 내가 받았어. 근데 그 계약 자체가 이제 무효인 거지. 그런데 이거는 반사회적이고 비사회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준 사람이 나한테 돈 내놔라고 했을 때 내가 배째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감옥에 가겠지.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얘도 제한이 가능한데, 그때는 국가의 안보, 사회 질서, 그러니까 막 그 전쟁이야, 지금 전쟁식이야. 그러면 사법을, 이 계약 자유 원칙을 그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뺏어서 그 건물에 이제 막 군인들의 숙소를 만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사회 질서라는 건 그 외란, 즉 전쟁이 난 게 아니고 이 우리나라 안에서 난이 일어났어. 사람들이 무장 봉기를 해버렸어. 그럼 그때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공공복리는 말 그대로 공적인 이익, 공동체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고, 공공복리를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 최소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라는 비례 원칙이 적용돼. 이 비례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요 국가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 이 이익이 사인의 권리 침해보다 클 때만 그런 거예요. 그때만 제한할 수 있다라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 아주 말랑말랑한, 그다지 어렵지 않은 그런 비문학 지문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사회 지문 중에서 법에 해당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럼 수능에서 나오는 이 독서 문제의 그 지문의 수준 중에서 아주 낮은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중간 정도쯤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 지문을 장악하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당연히 너네들은 이제 수능을 보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이 정도의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쉽게 풀 수 있다면, 쉽게 맞았다면 수능을 볼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 있는 상태다.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라는 거지. 근데 얘도 좀 버겁다라고 한다면 독서를 매일매일 한두 지문씩은 꾸준히 해줘야 돼. 자, 문제를 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임의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것을 뭐라 그랬지?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했지.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임의법규가 단속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 원칙에 더 부합한다. 당연히 그렇겠지. 왜냐하면 임의법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단속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 예외는 계약 자유 원칙을 제한하는 것들이고, 이 제한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비례 원칙이 당연히 적용이 돼야지. 그리고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는 이 법을 통해서 계약을 제한을 할 수 있거든. 이것도 당연히 비례 원칙에 적용을 받아요. 단속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강행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왜 그럴까? 비례 원칙 때문에 그래. 이거 봐봐. 계약 효력을 유지해 주는 거야, 이거는. 좀 그 개인 간의 이익을 좀 덜 뺏는 거지. 계약을 무효화해버려. 이게 훨씬 더 제한이 큰 거야. 그러니까 비례 원칙으로 따지자면 단속법규로 해결할 수 있는 걸 강행법규를 쓰면 안 돼. 그럼 비례 원칙 위반이에요. 위헌, 위법이 되는 거예요, 위법. 위법 혹은 위헌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계약 자유 원칙에 내버려 둬도 충분한데 단속법규를 통해서 뭔가 국가가 통제를 하려고 해. 그럼 비례 원칙 위반이 되는 거야. 헌법재판소에 걸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극부의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여부,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그렇지. 보통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만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부정된다 라고 했죠. 자, 다음 문제.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맞는 것을 골라봅시다. A는 뭐 방충망 누가 고쳐야 하냐 이거죠. 보기를 보면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당연히 누구에게도 없는 거지. 법적 불이익이 뭐야? 그냥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자신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쓰지도 않은 방충망을 내 돈 들여서 고쳐줘야 하니까 이건 경제적인 불이익인 거고, 법적 불이익은 벌금, 뭐 구류 혹은 뭐 수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무슨 뭐 피선거권 제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법을 지킨 거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답은 기억은 적절합니다. 니은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건물주는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다 틀렸지. 이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세입자가 아닌 그 집주인이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 그리고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지. 왜냐하면 법이 그냥 네가 해 라고 정해놓은 것을 따랐을 뿐이니까.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그렇지.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없지. 왜? 계약을 우선 적용하는 거니까. 기억과 디귿이 적절하네요. 리을도 마저 보면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지. 맞네. 건물주는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지. 왜? 계약을 우선하는 거니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 문제의 정답률은 3분의 2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 기억이 또 어딨나? 기억은 단속법규를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계약이고, 니은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이네. 자,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을까요? 법적 불이익 있다? 맞다. 답이 1번이네. 계약 당사자들의 급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건 강행법규인 거지. 단속법규는 인정이 되고, 계약에 따라 넘어간 재산적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강행법규에만 해당하는 거고,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 효력이 부정되는 건 강행법규.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단속법규도 강행법규도 계약 자유 원칙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가 봐봅시다.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는, 그러니까 A는 임대인이고 B는 A는 임차인, B는 임대인이네.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 불법이 있네.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하였다.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농지는 대부분 이렇게 땅도 좋고 좀 이렇게 네모 반듯하고 도로의 옆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 싹 밀어버리고 막 건물 짓고 이런 유혹에 좀 시달리거든. 근데 농지에서, 그러니까 농지를 매매하는 것 자체도 농민이 아니면 안 되지만, 이 농지에서 다른 이 목적을 가진 땅으로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이 국가의 모든 땅은 사실 목적이 규정되어 있거든. 이 농업이 상당히 그 산업에, 그러니까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 아무튼 대법원은 첫째,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법적 불이익이 있다라는 거지.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아, 여기네. 강행법규. 셋째, 농지를 빌려준 사람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됐네. 넷째,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자,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법의 적용을 받았겠지. 그러니까 강행법규로 판단한 거야. 강행법규도 단속법규도 임의법규도 모두 계약자의 원칙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사법이라니까, 사법. 그러니까 당연히 사법의 적용을 받는 거지.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효력이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벌금을 부과한 것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이 아니야. 벌금을 부과한 것은 법률에 정해진 그 규정, 즉 농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이 법률을 어겼기 때문이지 계약 때문인 게 아니에요. 계약의 효력 때문인 게 아니야.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은 거예요. 계약의 무효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은 게 아니고. 3번,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한 것이겠군. 그러니까 B한테 벌금을 부과해, 법적 불이익을 줘, 대신 계약의 효력을 유지해줘. 이걸로는 이 농지를 농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겠지. 왜냐하면 계약 효력을 유지해버리면 벌금은 받겠지만, 내겠지만, 농지를 농지 아닌 목적으로, 즉, 건물을 지어서 막 식당을 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농지만큼, 그 불법적으로 이 용도를 바꿔버린 이 농지만큼 농업을 못 짓는 거고, 농업을 못 하는 거고, 그러면 농지를 그만큼 뺏기게 되는 거잖아. 입법 목적에. 그러니까 농지에서는 농업만 해야 한다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을 아예 뺏어서 계약을 무효화시킨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뭐 벼를 심든 뭐 콩을 심든 하게 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계약을 무효로 판결했겠지. 맞네요.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부정한 건가? 그렇지 않아요.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인정은 해주고 있는 거지. 단지 불법일 뿐인 거지.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가 되겠지. 자, 어휘 문제도 뭐 한번 봐볼까? A. 수선할 의무를 진다. 얼룩이 졌다. 수선할 의무를 진다. 얼룩이 졌다. 당연히 아니겠지. 어떻게 찾으라고? 이 용언의 의미에 관련된 건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찾으면 돼요. 수선할 의무와 비슷한 말을 찾으면 돼요. 얼룩, 신세, 원수, 배낭, 부담이네.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돼요. 의무, 부담은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봐보도록 합시다. 2018학년도, 즉 2017년 수능 38번부터 42번까지예요.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된다.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의 구성은 3단계로 3개로 나뉘어진다는 거지. 송신기, 이 디지털 신호를 보내주는 것, 채널, 어떤 통로를 통해서 보내주느냐, 수신기, 받는 기계로 구성이 되고,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이제 갑자기 뭔가 의미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부호화 과정을 통해서 전송하는 이 데이터를, 이 전송할 데이터의 데이터가 무엇이냐?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에요. 기호들의 조합이 데이터다. 예를 들어 기호 집합 A, B, C, D, E, F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A, D, D, C, A, B, B, E, E, F, 그러니까 add, cap, bif 등이 데이터인 거지.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다. 그럼 정보량은 무엇이냐?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다. 어떤 기호의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이런 특징이 있네요. 그래서 정보량은 발생의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은 작다. 그리고 반대다. 이런 거지.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읽었네.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부른다.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부르는데,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 이게 기술 지문이라서, 과학 기술 지문은 이 지문 자체에 정보가 많기 때문에 쓸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이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인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 모든 기호가 동일한 발생 확률일 때 최대값이다 라는 특징이 있네요. 송신기에서는 이제 송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가 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봐요. 혹시 채널과 수신기도 나오나? 그런데 송신기, 채널 부호와 안 나오네. 그러면 이 글은 이제 송신기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와 채널 부호와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그럼 또 밑으로 내려봐. 혹시 소스 부호화 나오나? 채널 부호화 나오나? 딱 보면 소스 부호화가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고, 채널 부호화, 삼중 부호화, 선 부호화 이런 것들이 나오네. 그러니까 부호화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송신기의 부호화, 기호 부호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 송신기의 기호 부호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소스 부호화인 거지.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얘는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 압축을 위해 0과 1로 변환하는 과정이고,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고,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그러니까 3개의 숫자니까 3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이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소값이다.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 기호로 복원하려면, 이제 수신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네.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그 윗부분부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수신기에서의 복원하는 과정은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 그러니까 평균 비트 수가 기호집합의 엔트로피,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거지. 기호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라고 한다. 두 번째, 엔트로피 부호화도 있네요. 부호화. 엔트로피 부호화는 기호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이에요. 기호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수를 갖는 평균 비트수를 갖는 부호로 변환하는 게 엔트로피 부호화이고, 그 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라는 것도 있는데, 허프만 부호화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하는 거네. 그러니까 발생 확률이 높으면 비트수가 적은 기호를 할당하는 게 허프만 부호화이네. 채널 부호화는 이게 소스 부호화에서 엔트로피 부호화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두 개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지. 2-1. 두 번째,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거고, 얘는 오류의 정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검출과 정정.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오류는 채널의 잡음 때문에 발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3중 반복 부호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한다. 그래서 3개로 반복을 하는 거네, 말 그대로. 이때 수신기에서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그래서 과반수로 판단하는 게 특징입니다.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이 맞네. 그러니까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 1이다 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서 001이라고 해도 0인 거지. 뭐 010 해도 0, 100 해도 0이니까 하나가 오류가 생겼다고 해도,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 부호의 비트수를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고 불러요. 부호율은 무엇이냐?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에 전에 비트수를 후에 비트수로 나누는 걸 부호율이라고 하는데, 3중 반복 부호화의 부호율은 약 0.33이다. 그래서 3중 반복 부호화는 0.33의 부호율을 갖는다라는 거지.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그렇다네요.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부호화이다. 선부호화라는 게 있는데, 선부호화는 전기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것인 거지. 전압의 결정 방법은 선부호화의 방식에 따라 다르다. 그 중에 차동부호화라는 게 있네요. 차동부호화라는 게 있는데, 차동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지. 유지, 1이면 변화. 이렇게.
자동 부호화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변화를 할 테니까. 예를 들어 자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 1, 1, 0은 양, 양인 거지. 왜냐면 이 0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0일 땐 양, 1은 변하니까 다시 돌아오는 1은 또 변해야 돼. 그러니까 양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런데 0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양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0, 1, 1, 0은 유지, 변화, 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양이었으면 유지, 그 다음은 변하니까 그 다음은 변해야 되니까 양, 그 다음은 유지해야 되니까 양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양양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겠지?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의 신호를 사용하여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라고. 굉장히 짧은 지문이지만 이렇게 방금 봤던 사회지문, 법지문과는 다르게 이 정보량이 좀 빽빽한 게 이 기술지문, 과학기술지문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 과학기술지문은 2017년도에 왔던 수능은 이렇게 짧았지만 4문단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이 보게 될 수능에서는 6문단, 막 8문단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주로 막 복합지문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동일지문으로 출제가 된다고 해도 문제의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절하는 그런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보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신경 써서 밑줄 잘 그어가면서 읽어 주어야 합니다. 밑줄을 긋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친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있잖아. 요 왼쪽에 해당하는 것들. 이거, 이게 이제 왼쪽에 해당하는 것들이지. 동그라미를 그려줄까? 이거, 요런 거라도 그어줘야 돼. 그러니까 표시를 이렇게 네모 표시라도 해줘야 한다는 거지. 표시. 그러면서 따라가줘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영상 데이터는 채널 보호화 과정에서 압축된다. 자, 채널 보호화를 찾아봅시다. 채널 보호화 압축 있나? 압축 여기 있는데 소스 보호화 땡이지. 수신기에서는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 복원. 수신기 복원 있네. 수신기 복원. 그러니까 맞네. 잉여 정보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추가한 정보이다. 잉여 정보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추가한 건가? 오류를 검출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추가한 거지. 영상을 전송할 때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류가 발생한다. 어디서? 채널 잡음에서. 소스 보호하는 전송할 기호에 정보를 추가하여 오류에 대비하는 과정이다. 정보를 추가하여 오류에 대비하는 건 채널 보호하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즉 내용일치 문제를 이렇게 구조화했을 때 다 풀 수 있다면 잘한 거야. 아니면 더 연습해야 돼요. 다음 문제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두 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기호 집합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2분의 1인 경우 각 기호의 정보량은 동일하다. 그런가? 그렇지. 이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기호의 정보량은 많은데, 그런데 모두 2분의 1이야. 그럼 똑같겠지.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4분의 1, 4분의 3인 경우 평균 정보량이 최대값이다. 언제 평균 정보량이 최대값이라고 했나?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여기 있지. 동일한 발생 확률일 때 최대값이다. 그러니까 발생 확률이 다르면 최대값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4분의 1, 4분의 3인 경우 기호의 정보량이 더 많은 것은 발생 확률이 4분의 1인 경우다. 기호의 정보량이 많은 건 발생 확률이 낮은 거겠지. 그러니까 기호의 정보량이 많은 것은 4분의 1인 기호가 맞겠지.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2분의 1인 경우 이 기호를 부호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 최대가 된다. 그런가요? 이게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엔트로피의 최대값은 모든 기호가 동일하게 발생한 경우인 거지. 그런데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라는 게 이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문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한 거지. 최소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지.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왜냐면 이렇게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2분의 1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최대값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동일한 경우에 평균 비트의 최소값, 즉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대가 되는 거예요. 평균 비트의 최소값이 기호집합의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4분의 1, 4분의 3인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발생 확률이 각각 4분의 3, 4분의 1인 기호집합의 엔트로피와 같다. 뭐 당연하겠지. 이거는 뭐 4분의 1, 4분의 3이나 4분의 3, 4분의 1이나 당연히 같겠지. 최대값을. 그렇지. 자, 그 다음 문제. 부호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여기 부호화가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선부호화에서는 수신기에서 부호를 전기신호로 변화한다.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게 선부호화인가? 아니지. 선부호화는 전압을 결정하는 거지.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기호에 상대적으로 비트수가 적은 부호를 할당한다. 그런가?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기호, 즉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 비트수가 적은 걸 할당을 하는 거야. 정보량이 많은 기호, 즉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 비트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틀렸지. 발생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이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정보량이 많다라는 건 정보량이 많다라는 건 확률이 낮다라는 거고, 발생 확률이 낮다라는 것은 비트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해서 그런 거예요.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은 채널로 전송하기 전에 잉여 정보를 제거한 후 선부호화한다. 이 채널 부호화는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게 맞아요. 채널 부호화는 잉여 정보를 추가해. 그런데 그리고 선부호화는 채널 부호화를 거친 걸 이제 전기 신호로 변환할 때 전압을 결정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잉여 정보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잉여 정보를 포함한 거야. 제거했다라는 말이 없잖아, 선부호화에서.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부호의 일정 수준 이상의 잉여 정보를 추가하면 부호율은 1보다 커진다. 부호율이 뭐야? 전 비트수를 후 비트수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잉여 정보를 추가하게 되면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보다 한 후의 비트수가 많아지는 거지. 얘가 더 커지게 돼. 얘보다 여기서 더 추가된 거니까. 그러니까 1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지. 3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0을 부호한 경우 수신된 부호에서 2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3중 부호하니까 이게 0을 들리려고 000 이렇게 보낸 거야. 근데 2개 110 이렇게 보내버려. 이게 과반수 이상이 돼서 원래는 0인데 그런데 1로 검출이 되겠지. 오류는 정정되지 않아요. 이게 적절하겠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이 절반도 못 맞춘 문제야.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 봅시다. 날씨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한다. 날씨는 맑은, 흐림, 비, 눈으로만 분류하며 발생 확률은 모두 같네요.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은,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꿨습니다. 발생 확률이 모두 같다. 날씨는 4가지로 분류한다. 그리고 엔트로피 부호화는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기호집합을 맑음, 흐림, 비, 눈으로 하면 엔트로피는 2보다 클까요? 어디 봅시다. 이 4기호가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지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기호는 이 평균 비트수가 2개겠지. 00 하면 비트수가 2개잖아. 그러니까 각각 2개야. 그러니까 이 기호집합 맑음, 흐림, 비, 눈의 엔트로피 최대값은 2개야, 2개. 그러니까 2인 거지. 2보다 크지 않지.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4일 동안 날씨 데이터를 흐림, 비, 맑음, 흐림이라고 한다면 흐림, 비, 맑음, 흐림은 0, 1 적어볼까? 흐림은 여기다 적어볼까? 이거 그냥 적으면 돼. 흐림은 0, 1 그리고
B는 1, 0. 그러니까 0, 1, 1, 0 이렇게 되겠지. 여기만 봐도 알 수 있네. 틀렸네. 그리고 맑음은 0, 0. 그리고 흐림은 뭐야? 0, 1.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지. 3중 데이터 반복 부호화를 전송하여 전송한 특정 날씨 부호를 11, 0, 0, 0, 1과 10, 11, 00으로 수신하였다면 서로 다른 날씨로 판단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11, 0001 이라고 하면 110, 3중부호하니까 3개로 끊어야지. 110, 1, 1이야, 1.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해볼까? 110, 001 이렇게 3개로 끊는 거야.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0이지. 10은 뭐야? B네, B. 이렇게 해보면 101, 100, 10, B네, B. 서로 다른 날씨가 아니고 같은 날씨, B지. 날씨 B를 3중 반복 부호화,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부호하는 경우 기중 신호가 양의 전압이면 음량, 음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되겠군. 자, 3중 부호화, 차동 부호화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0은 000, 1은 111 이렇게 부호화를 하겠지. 그러면 B를 봅시다. B는 1, 0이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3개로 111, 000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이 1은 변화하는 거고 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처음에 기준신호를 플러스로 쏴줘. 그러면 마이너스, 다시 변해, 플러스, 다시 변해,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양, 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자, 마지막 문제 어휘를 보면 어디 봅시다. A부터 E의 동의어가 아닌 것. A는 전송이죠. 공항에서 해외로 떠나는 친구를 전송할 계획이다. 전송은 뭐 멀리 보낸다 라는 뜻이고, 친구를 전송한다. 친구를 이렇게 멀리 보낸다 라는 게 아니고, 친구 안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동음이어에 해당하는 거야. B, 기호는 대중의 기호에 맞춰 상품을 개발한다. B의 기호는 부호, 문자, 표지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림인데 그 그림이 갖고 있는 게 아닌 다른 그림을, 다른 의미를 띌 때 그것을 기호라고 해.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 신호등 같은 거 빨간색이야. 빨간색은 빨간색이라는 의미만 있지만 이게 멈춤이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될 때 그걸 기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2번 선지의 기호는 즐기고 좋아하다 라는 뜻의 기호예요. C, 부호, 기호를 부호로 변화한다. 이 부호는 뭐 일정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기호가 부호야. 그런데 귀족이나 부호가 부럽지 않다의 부호는 부자를 얘기하는 거지. D, 복원이지. 복원, 원래 기호로 복원한다. 이 복원은 원래대로 회복하다라는 뜻이고, 인간관계를 복원하다 똑같은 말인 거지. 그 다음에 E의 결정, 전압을 결정한다. 이 결정은 분명하게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화가의 오랜 노력의 결정이다라는 건 결정체, 결과를 뜻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지. 자, 정보량이 많은 문제지만 기술의 특징은 이 정보만 해결을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 문제도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들을 물어보지만 복잡한 거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풀면 다 풀린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줘야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